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립 이후부터 20세기 한국 현대사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광복 후 미군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장면 내각,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및 이후 정부 순으로 구성했습니다. 영상은 독립 이후부터 박정희 정부까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울러 본 영상은 대부분 현 고등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제작하였고, 제가 판단할 때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한하여 기타 자료를 추가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진 자료의 출처는 모두 위키 백과나 영어 위키이며 그것이 아닐 경우만 출처를 표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소련은 일본이 항복하면 동북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8월 8일 재빨리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에서 일본과 교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8월 15일 덴노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고, 한국은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교전하던 소련군이 8월 하순에 평양까지 진주하며 38도선 이북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미국은 소련에 한반도 분할 점령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북위 38도선이 임시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는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냉전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38선 이남에서는 미군정의 직접 통치가 시작되었는데, 조선 총독부의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일제의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기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이미 선포한 조선인민공화국과 그 지부로서 해당 지역에서 실질적인 행정기구 역할을 하던 인민위원회는 미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38선 이북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곳곳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소련은 행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기며 간접 통치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그해 12월 미국, 영국, 소련이 모스크바에 모여 회의를 열고 조선을 독립국으로 재건하기 위해서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공동위원회는 이후 한반도를 최고 5년 동안 미국, 소련, 영국, 중국 등 4개국이 신탁 통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김구, 이승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를 식민 통치의 연장으로 보고 반탁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곧 반소련 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박헌영 등 좌익 세력은 처음에는 신탁 통치에 반대하다가 현실적으로 강대국의 협조 없이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지 입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이듬해 3월 서울에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한반도가 분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승만은 소위 정읍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1947년 5월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지만 여전히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겨 해결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유엔은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을 결의하였는데, 소련과 북한의 정치인들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방문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남한 지역만 총선을 치를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단이 가시화되자 김구와 김규식은 미군정과 우익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8년 4월 북한에 들어가 남북협상을 시도하였고, 외국군대 철수, 임시정부 수립, 남한 단독선거 반대 등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엔이 이미 남한 단독선거를 결정하였고 북한 역시 단독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한에서는 단독정부 수립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는데, 가장 치열했던 곳은 미 군정의 영향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제주도였습니다. 1948년 4월 3일 좌익 세력과 일부 주민들이 남한 단독선거 반대,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4.3 사건인데요. 군과 경찰은 우익단체와 함께 대규모 진압작전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아울러 10월 19일에는 제주의 무장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주둔 중이던 군대를 파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군부대가 이에 반발하며 반란을 일으켜 여수와 순천 일대를 점령하였습니다. 이것을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사건은 곧 진압되었지만 일부 군인들은 지리산 등으로 피신하고 빨치산이 되어 6.25 전쟁 때까지 저항을 계속하였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만 5.10 총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21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습니다. 김과 김규식 등은 선거 불참을 선언하였고 좌익 세력은 선거 반대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선거 결과 200여 명의 재적 의원 가운데 제주도 2곳을 제외한 198명의 재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를 재헌국회라고 하며 재헌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3권 분립에 바탕한 헌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재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토록 하였기 때문에 국회는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승만은 곧바로 내각을 조직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소련이 인민위원회를 통한 간접 통치를 하는 와중에 인민군이 창설되었고 헌법 초안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곧바로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재헌국회와 관련하여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재헌국회가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각종 자료와 증언 등을 통해 친일파를 색출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는 친일보다 반공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반민특위 활동을 반대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 프락치 사건 등이 발생하였고 일부 경찰들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반민법의 시효를 1950년 6월에서 1949년 8월로 단축하는 개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반민특위는 활동을 개시한 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해체되었고 그렇게 친일 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친일 행위에 대해서 벌하는 것은 결코 좌우 문제가 아닐진데 이 문제가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만약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과연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인 밑에서 일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래야만 했던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라는 점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본에 기생하여 권력을 휘두르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앗아가려는 시도에 대해서 처벌되지 못한 것은 매우 뼈아픈 역사라 하겠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고 미국이 일본을 반공기지로 삼아 대항하면서 동아시아의 냉전은 심화되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하여 무기와 군사 고문단을 지원받고 중국과는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때 중국 내전에 참여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맞섰던 경험을 가진 조선의용군이 북한 인민군의 핵심 전력이 되었습니다. 반면 남한은 주한미군도 거의 철수한 상태였고 병력 규모나 무기도 북한에 비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북한인민군은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강행하였습니다. 인민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고 7월 말에는 낙동강 일대를 제외한 남한 대부분을 장악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은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유엔군 파병을 결의하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 등 16개국 군대로 유엔군이 구성되었고 이승만은 국군 지휘권을 유엔 사령관에게 넘겼습니다.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하여 9월 말 서울을 수복하였고 10월 말에는 압록강까지 진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며 반격을 시작했고 1951년 1월 다시 서울을 빼앗겼습니다. 이를 일사후퇴라고 하는데 국군과 유엔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이듬해 3월에 서울을 죄수복하였습니다. 이후 양측은 38선 일대에서 서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지속하면서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소련이 유엔에 정전을 제안하였고 1951년 7월 개성에서 첫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정전에 반대하며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고 회담은 2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회담이 오래 끌어진 이유는 군사 분계선 설정과 포로 송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38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미국은 회담 당시 접촉선을 주장하였고 결국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어 오늘날과 같은 휴전선이 결정되었습니다. 포로 송환 문제는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어 합의점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웠는데 남한에 잡혀있던 북한 인민군과 중국군 포로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이들을 송환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미국은 포로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체로 미국의 방침이 관철되면서 결국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1950년 제2회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이승만 정부의 비판적인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승만은 재선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이승만은 자유당을 창당하고 1952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여당의 대통령 직선제 안과 야당의 내각 책임제 안을 발췌 절충한 이른바 발췌개헌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 제1차 개헌인데요. 개헌 직후 1952년 8월 직선제 선거를 통해 이승만이 제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났고 1954년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해 또다시 개헌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개헌안이 국회에서 제적위원회 3분의 2인 136표에서 한 표가 모자란 135표가 되어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자유당은 203석의 3분의 2는 135.3333이고 이를 사사오입하면 0.3333은 필요가 없어져서 135석이면 가결이다라는 논리로 개헌안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제2차 개헌으로 사사오입 개헌이라고도 하는데요. 따라서 1956년 제3, 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도 이승만이 당선되었지만 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의 장면이 선출되었습니다. 게다가 진보 성향의 무소속 대통령 후보 조봉암이 많은 표를 얻으며 돌풍을 일으키자 위기를 느낀 이승만은 조봉암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죄를 씌워 사형하였습니다. 이어 1960년 제4, 5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기붕을 후보로 했지만 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의 죽음으로 대통령 당선은 확실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승만의 나이가 80세가 넘어서 그가 죽으면 언제든 부통령이 이승만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통령 선거도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이에 이승만 정권은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사전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 다양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습니다. 이것이 3.15 부정선거이며 이는 이어지는 4.19 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부정선거가 치러지자 전국 각지에서 규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마산 앞바다에서는 학생 김주열이 최루탄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4월 19일 시위는 절정에 달했고 정부는 주요 도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하였지만 계엄군마저도 무력 사용을 자제하며 중립을 지켰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승만 정부 지지를 철회하고 대학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4월 26일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였고 하와이로 망명하였습니다. 이렇게 4.19 혁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면서 3.15 선거는 무효화되었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특징으로 하는 제3차 의원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1960년 8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였고 대통령을 윤보선, 국무총리를 장면으로 하는 장면 내각이 성립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장면 내각은 부정선거 및 부정축제 관련자의 처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각종 민주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국민적 분노가 높아졌고 결국 국회는 11월에 반민주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소급 입법의 근거가 마련된 제4차 개헌을 통과시켰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와 일부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장면 내각이 붕괴되고 헌정이 중단되었습니다. 군부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하고 군정을 시작했으며 이듬해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의 제5차 개헌을 통해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반공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했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미국 역시 자국의 군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미일 집단안보체제를 구상하며 한국에게 국교 재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전쟁의 특수를 누리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은 지난 일본 현대사 편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필 오히라 비밀회담 등 회담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이를 굴욕 외교로 평가하고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6.3 시위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이때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김종필 오히라 메모를 바탕으로 한일청구권 협정이 조인되었다는 점인데요. 그 내용은 일본 정부가 5억 달러의 경제 협력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한국이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오랫동안 두 나라 사이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베트남 전쟁에 국군을 파견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브라운 각서를 통해 차관 제공을 약속하였습니다. 베트남 파병은 한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다수의 국군이 희생되었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고엽제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라이따이안이라는 한국인 2세 문제 등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제6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3선 연임을 허용하는 제6차 개헌을 통해서 야당인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어렵게 누르고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는 등 냉전 체제가 완화될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경제도 불황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증대되자 박정희 정부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유신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고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유신체제가 성립하였습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연임 제한도 없애버렸으며 특히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하고 국회 해상권도 가졌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긴급 조치를 발표하여 반대 세력을 억누를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유신체제 하에서 국민들은 기본권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73년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유신 철폐를 요구하였고 1976년에는 3.1 민주구국선언을 통해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사건 등 탄압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YH무역이라는 회사의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 폐업 조치에 항의하면서 김영삼 총재의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하였는데 이를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한 명이 추락사하는 YH무역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을 박탈하였고 이는 부마 항쟁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11.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유신체제는 무너졌습니다. 11.6 사태 당시 국무총리 최규하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실권이 없었고 주요 사항은 여전히 군부가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해 12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1980년이 되었고 국민들은 유신헌법 폐지, 비상계엄 철폐 등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하였지만 신군부는 역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광주에서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 확대 저항 시위가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계엄군은 전남도청 앞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며 무차별적으로 진압하였습니다. 신군부는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뒤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포괄하는 초헌법적 기구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최규하 대통령을 사임시켰으며 전두환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간접선거, 대통령 임기 7년으로 제8차 개헌을 통해 제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전두환 정부는 이른바 보도지침을 내려 언론을 통제하고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운동을 탄압하는 강압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은 높아져 갔습니다. 따라서 1985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다수 당선되었고 본격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운동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정부가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고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는 4.13 호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호원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더욱 거세졌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6.10 국민대회 선언문이 발표되며 대대적인 시위가 전개되었고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6월 민주항쟁이며 전국 각지에서 매일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6월 29일 전두환 정부는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시국 수습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해 10월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인 제9차 개헌이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이한열 열사 추모식에서 문익환 목사가 한 연설은 한 개인에 대한 조사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현대사 최고의 명연설입니다. 링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개헌으로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단일화에 실패함에 따라 민정당의 노태우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전두환 정부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리는 등 민주화가 부분적으로 진전되었습니다. 이후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3당 합당으로 여당 후보가 된 김영삼이 당선되어 5.16 군사정변 이후 32년 만에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제15대 김대중, 제16대 노무현, 제17대 이명박, 제18대 박근혜, 제19대 문재인,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모두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